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지내고 보니까 연휴가 너무 짧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 하여간 목요일인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저희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긴 연휴가 끝나고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싹 씻어주는 명절 끝 원기 회복 요리 준비했습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긴 연휴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이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즐거워야 할 명절에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경북에서는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면서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경북 청송군의 고향집을 찾았던 20대 여성은요, 농기구를 몰다가 추락해 낙하하면서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지난 17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엔 강원 영월군 영월 2터널에서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해서 운전자 2명이 모두 숨졌고요. 지난 17일 귀성행렬이 시작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 IC 인근에선 6중 추돌 사고가 나 18명이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날이 더워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물놀이 사고도 있었다고요? 예, 많았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에는요. 경기 가평군 백둔리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20대 외국인 남성이 물에 빠져 바다에 빠져 사망을 했고요. 또 인천 영종도 왕산 해수욕장에선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는 됐지만 끝내 이 남성 사망했습니다. 또 추석 당일 인천에선 살인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긴급 체포가 된 건데요. 범행 직후 이 남성은 112에 직접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신고를 했고요.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입니다. 명절 끝에는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사건, 사고 소식이 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추석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응급실 방문 환자가 20% 이상 줄어드는 등 우려했던 불상사는 빚어지지 않았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그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를 내봤더니요.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연 의료기관 수가 하루 평균 9,781곳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무려 830곳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 작년 같은 추석 연휴 기간보다 95%, 설 연휴 기간보다는 167% 이상 이렇게 문을 연 의료기관이 많았던 건데요.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411곳의 응급실 중 3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연휴 기간 매일 24시간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또 응급실 방문 환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27,505명을 기록했는데 이건 작년 추석의 4만 명 선 또 올해 설의 3만 7천 명 정도보다 20% 이상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응급실 뺑뺑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야외 활동을 줄이고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 가는 대신 약을 먹는 등 다른 선택을 했기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유, 큰 불상사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슬아슬한 상황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응급실 뺑뺑이는 있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건 임신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했던 일이 또 발생했다는 건데요. 지난 14일 충북의 한 임신 25주차 여성은 양수가 터져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충북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전라 그리고 제주도까지 무려 75곳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6시간이 지난 오후 5시 30분쯤에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일은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충남 논산에선 갈비뼈가 부러져 숨을 쉬기 어렵던 90대 여성이 병원 5곳에서 치료를 거절당해 결국에는 진료를 받는 걸 포기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 뇌경색 등 응급 환자나 병색이 짙어진 환자 일부는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워 보이자 다른 지역 2차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또 의료진 여러분들 또 관계되시는 분들의 노력 덕분에 그래도 잘 견뎌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추석 더워도 너무 더워서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유례 없는 추석 폭염에 달맞이도 더위 속에서 보내는 등 온열 질환 환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이제 추석에는 좀 선선한 공기가 느껴졌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한여름처럼 아유, 더웠습니다. 그래요. 네. 뭐 당연한 한 결과겠죠. 9월 최고 기온 기록 경신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9월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되고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히 추석 당일인 17일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35.7도를 기록했습니다. 와. 이 수치는 지난 1939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9월 최고 기온을 기록한 거고요. 이외에도 의령 37.2도, 순창 36.6도, 진주 35.8도, 경주 36.2도 등 전국 21곳에서 9월의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이런 만큼 연휴 기간 열대야 기록도 계속됐습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제주 등에서는 열대야가 연이어 발생해서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게까지 이어진 열대야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정말 야외 활동하기 힘든 날씨였는데 프로야구 관람하던 관중들이 쓰러지고 이랬다면. 그렇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지난 1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보던 관중이 더위로 쓰러졌다는 신고 접수됐습니다. 바로 11세 초등학생이 현기증과 구토 증세 등 온열 질환 증세를 보여서 119 구급대로 이송이 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던 건데요. 이 초등학생 밖에도 발열과 어지럼증, 구토 증세, 온열 증상을 호소한 관중은 무려 42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무실을 찾아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요.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진 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 한 차례 좀 물러날 전망입니다. 다들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추석 날씨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오. 아유 건강 관리 더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네, 한국인들 커피 사랑 정말 남다른데요. 요즘 가성비 좋은 저가 커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잇따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믿고 마시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거 좀 충격입니다.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번 집계를 내본 수치가 있는데요. 일단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재작년 대비 2.5배 정도나 증가한 수치고요. 최근 6년간 브랜드별 적발 건수로 보면 메가커피가 138건, 컴포즈 커피가 135건, 투썸플레이스 84건, 그리고 더벤티, 백다방 이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기준 및 규격 위반, 영업변경 신고 위반, 위생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더욱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딱 그것만 지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식음료를 비롯해서 먹을거리 파시는 분들은 나와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걸 판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돌아보면 올여름은 폭염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뭐 덥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을에 접어들면서 여행 가고 싶다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여행하면 뭐 계획도 짜야 하고 또 장거리 운전, 일정 뭐 생각만 해도 좀 피곤해서 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귀차니즘이 작용을 하면 아무 데도 못 가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아 나도 좀 떠나야 되겠다 하실 겁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더 좋으실 것 같은데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힐링 스팟 준비해놨습니다. 같이 가시죠. 바쁜 일상 탈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바람이 살랑살랑 손짓하는 곧 가을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장거리 여행 부담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외국인 친구들이 오면 더 부담되실 텐데요. 이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큰 부담 없이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도심 속 힐링 스팟을 찾아간 곳. 실내 캠핑장 같기도 하고 여길 보면 등산용품 매장 같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올라오면서 봤는데 네네. 공간이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멋있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는 서울 도심지에서 바로 즐기는 등산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등산관광 거점 공간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3가지 언어로 안내를 하고 있는 이제 안내 데스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산화라던가 등산복 또는 등산 스틱, 아이젠과 같이 그런 등산 장비를 대여를 할 수 있는 렌탈 스테이션,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또는 이제 등산 전후에 정비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문객 라운지 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의 등산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등산 체험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접속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쪽에서 이제 예약부터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그리고 방문 일자, 그리고 어떤 물품을 대여할 건지까지 이제 정하셔가지고 이제 예약과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꼭 예약을 하지 않으셨더라고 하더라도 현장을 당일 방문하셔서 이제 잔여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등산관광 공식 SNS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등산용품을 대여할 수 있고 등산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산악 가이드들이 진행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겠더라고요. Nice to meet you. Which program do you sign up today? I signed up for the soul hiking tourism program combined with pottery experience and an easy trail up to Bukhansan. Have you ever tried pottery before? Never. That's why I'm very curious to see how it turns out. 준비 운동을 마치고 모두 함께 도보로 이동했는데요. 도심 속 첫 번째 힐링 여행지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청자가마터 체험장입니다. 과거 서울 강북구 일대는 도성과 가까워서 왕실 공상용 청자를 제작하던 지역인데요. 체험장에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다양한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It's so wonderful. Then what are you making now? This is my first trip to Seoul, so I'm trying to remember this trip. How much do you think your pottery is worth? Too bad because just now they are saying that we can only take it back after 1 month. Yes. So if not, I would surely like to bring back to Malaysia. So I think It's priceless. Thank you. 좀 화려하게도 할 수 있나요? 저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도자기를 빚어봤는데요. 짜잔. 예쁘죠? 도자기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야 돼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고 다음에 또다시 와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완성된 도자기는 한 달 뒤에 방문해서 찾아가거나 택배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젠 산속으로 가볼까요? 오늘의 도심 등산 트레킹 코스는 총 6.8km 우이령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트레킹 코스 조금 신경 써서 보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생태계가 너무 이제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생태계 쪽을 이제 보시는 것이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요즘도 좋아하잖아요. 맨발 걷기. 네네네. 맨발 걷기 되게 이제 유행인데 그런 데도 체험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국내 등산객들도 국립공원공단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점점 숨이 가빠오는데 공기가 되게 좋아서 그렇게 힘든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상쾌하고 뷰가 너무 예뻐요. 보이시나요? 걸을수록 자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는 지금 우이령길 숲길을 걷고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민간인 출입이 안 됐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1968년도에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북한에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우이령길을 따라서 남하를 해서 이제 북한산을 거쳐서 이제 북악산 청와대에 있는 데까지 침투를 했던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약 40여 년간 동안 이제 민간인 통제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었던 장소였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9년경에 이제 탐방로 예약제를 통해서 예약을 해서 갈 수 있는 이제 둘레길로 개방이 다시 되었고요. 특히 이제 40년 동안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태가 매우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또 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이제 일일 1,000명 방문객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해서 예약제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길이 완만해서 왕초보 등산객들도 오를 수 있는 우이령 숲길. 여기가 대전차 장애물인가 봐요. 대전차 장애물은 한국 전쟁 당시 유사시의 구조물을 폭파해 돌을 떨어뜨려 적의 진격을 막기 위한 군사시설인데요. 가슴 아픈 전쟁의 상흔을 만나니 왠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드디어 도착한 오봉전망대. 전망대에선 도봉산 오봉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네,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올라오는 데까지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예쁜 전망을 보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서울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북한산. How was today's hiking? Good, good. It's not that bad actually. It's a flat road, so there's no stairs. It's better than Baegundae. What do you think makes Korean hiking special? Every season, there are different flowers. The trees are changing colors. There's snow, and none of that is in my hometown. We don't have seasons, so I think in Korea, it doesn't matter what time you visit Korea, you can get lucky. How many points would you give it? How many points? Scale of 1 to 10? Yes? 11. 11? Okay. Thank you. 지친 몸과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다면 가을로 물들어가는 북한산에서 온전한 쉼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북한산 최고! 화이팅!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연휴 후유증을 마무리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810년입니다. 9월 16일로 가겠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1810년 9월 16일은 멕시코의 독립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북쪽으로 캐나다, 남쪽으로 멕시코죠. 나초, 타코, 브리또의 나라. 자, 300년에 걸쳐서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멕시코는 이날 독립의 서막을 알리는 전쟁을 시작했고 이때부터 11년 동안 치열한 독립전쟁을 벌인 끝에 독립된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지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는 어떻게 스페인의 그 식민지가 됐습니까? 아즈텍 제국이 있던 나라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는 과거 아즈텍 제국이 14세기 초부터 16세기까지 초까지 지배했던 거대한 도시였는데요. 아즈텍 전설에 따르면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에 앉아 있는 곳에 도시를 세우라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멕시코 시티가 바로 거기였다는 거죠. 아즈텍 제국은 200년 동안이나 번성을 했는데 그 힘이 정점에 달해있던 1519년에 이 제국의 몰락을 가져올 인물이 카리브 연안 멕시코 해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하는 당시 34세 스페인 청년이었는데요. 그는 스페인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정복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안고 500명의 원정대를 이끌고 황금이 넘치는 제국 아즈텍 제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즈텍이 숫자도 훨씬 많고 이미 제국을 이뤘는데 500명으로 이걸 무너뜨린다? 이거 쉽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불과 500명이었어요. 당시 수적으로는 스페인 군인이 훨씬 열세였지만 무기가 달랐습니다. 말과 대포,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아즈텍 군인들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아즈텍의 무기는 나무 몽둥이에 날카로운 날을 박은 무기 요 정도였던 거예요. 또 아즈텍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주변 부족들이 스페인을 도왔고 또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천연두 같은 전염병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1521년 아즈텍 제국이 멸망하고 300년에 걸친 스페인의 가혹한 지배가 시작됩니다. 아즈텍 유적을 모두 파괴했고 금과 은을 채굴해서 모두 스페인으로 실어 날랐고 이걸 위해서 원주민의 노동력을 과도하게 착취했습니다. 아즈텍의 원주민들은 하루하루 가혹한 노동을 견디면서 300년을 살아야 됐습니다. 원래 자신들이 살던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빼앗기고 300년 동안 수모를 당했으니까 네. 이 마음속에 점점 이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싹 틀 거 아니에요. 네, 이 상황을 달갑게 보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로레스라는 자음 마을에서 사제를 맡고 있던 미겔 이달고 신부였습니다. 1810년 9월 16일 새벽 2시. 이 1810년이라는 해가 중요한데요.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한 때입니다. 이때부터 스페인의 힘이 급전직하 떨어지면서 식민지에 대한 통치권이 약해져요. 이걸 노린 거죠. 이날 이달고 신부가 성당 종으로 불려서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하시겠습니까? 가증스러운 스페인 사람들에게 수백 년간 빼앗긴 토지를 되찾겠습니까? 이달고의 이 외침을 돌로레스의 외침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독립의 서망이 오르게 된 건데 이달고 신부의 봉기 성공적이었습니까? 네, 이달고 신부의 연설에 감명한 민중들은 열광했고 멕시코 시티로 진군했는데요. 하지만 시위는 스페인 군대에게 참혹하게 진압당했고 이달고 신부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 후에 나선 사람이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 신부. 하지만 1814년쯤 되면 스페인이 좀 세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멕시코에서 일어난 독립전쟁을 군대를 파견해서 모두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모렐로스 신부 역시 체포돼서 처형이 되고 이번에는 모렐로스의 부하였던 비센테 게레로가 게릴라 투쟁에 선두에 섰지만 1820년에 접어들면서 독립운동이 둔화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이어갔지만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멕시코가 스페인을 이렇게 꺾기에는 너무 강력한데요? 네,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1820년에 스페인 총독이 반란군에 대한 최후 작전을 개시하면서 토벌대장에 모렐로스 신부를 패배시켰던 아우구스틴 데 이투르비데라는 사람을 파견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스페인 내전에서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틈을 타서 이투르비데가 독립군 지도자 비센테 게레로와 손을 잡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딴 마음을 품고 모국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결국 1821년에 코르도바 조약을 통해서 멕시코의 독립이 결정됩니다. 300년 만의 독립이었습니다. 스페인군이 멕시코 땅에서 모두 철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후 이투르비데가 직접 황제의 즉위에서 멕시코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쿠데타로 축출되고 1824년에 총살되고 맙니다. 이투르비데의 배신으로 인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거고 그래도 진정한 멕시코 독립의 아버지는 처음에 저항 정신을 심었던 이달고라는 신부님이시네요. 네, 역시 그랬죠. 멕시코 독립을 이끈 이달고 신부는 지금도 멕시코 최고 단위 화폐의 도안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은 1821년 8월 24일이지만 이달고 신부를 독립의 아버지로 기리는 멕시코 정부가 그가 봉기한 1810년 9월 16일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스페인의 제국에서 멕시코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40년 9월 1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840년 9월 17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날입니다. 한국광복군은 일제에 맞서 우리 힘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는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21년 만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광복군이 경성에 먼저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면 네.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군대를 창설한다는 계획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부터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안에서의 재정적 어려움, 노선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에 중국 충칭에 정착하게 됐고요. 여기서 한국광복군 창설을 서두릅니다. 결국 1940년 5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에 광복군 창립과 활동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중국 총통 장제스는 한국광복군을 국민당군의 지휘 아래 둔다는 조건으로 군대 창설을 승인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외교, 의거 활동만 펼쳤던 임시정부가 마침내 우리 이름을 딴 정규군을 조직했습니다. 일제를 우리 힘으로 몰아낼 수 있다. 뭐 이런 다짐, 얼마나 결의에 가득 찼을까요? 네, 몰아낼 수 있다, 몰아내야 한다 이런 결의가 있는 거죠. 1940년 9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명의로 한국광복군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선언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이 거행됐는데 여기서 총사령관의 지청천, 참모장의 이범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멋지게 광복군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 한 임무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죠. 1941년에 일제가 미국을 침공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한국광복군도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우겠다고 밝히고 일제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소속 부대인 인면전구공작대는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싸웠어요. 인면전구라는 것은 이는 인도, 면은 미얀마를 한자로 면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미얀마 전투지구공작대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인면전구공작대가 2차 세계대전 중 2년 동안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통해서 직접 대일항전을 펼친 유일한 부대가 됩니다. 창군 당시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한계도 있었지만 1944년부터 중국군의 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휘권까지 가진 강력한 군대로 거듭났는데 그런 규모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처음엔 3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꾸준히 늘어나서 1945년 8월에는 700명이 됩니다. 한국광복군은 우리 힘으로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해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한국광복군이 공동 추진한 역사상 첫 한미동맹작전, 일명 독수리 작전이었습니다. 독수리 작전이 뭐냐면 한국광복군과 OSS가 합작해서 한국 청년들을 대일전 정보요원으로 양성한 뒤 한반도 5개 전략 지점인 서울, 부산, 평양, 신의주, 청진에 침투시키려 한 계획인데요. 한국광복군과 OSS는 제2지대 본부가 있었던 중국 시안에 한미합동지휘본부를 설치했고 이범석 제2지대장과 미국 OSS 사전트 대위가 양측 지휘관을 맡아서 1945년 5월 21일부터 본격적인 독수리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야,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제 일격을 위한 훈련에 나선 광복군 대원들인데 생각만 해도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했던 작전이다 보니 훈련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광복군 대원 중에서도 영어와 일본어를 모두 잘하는 사람을 뽑고 또 체력이 좋고 해서 특수임무 수행에 자질이 뛰어난 사람
50명을 특별 선발합니다. 이 중에는 일본군의 학병으로 징집됐다가 탈출해서 광복군에 합류한 장준하, 김준엽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중국 중난산에서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수십 미터 높이 절벽을 오르내리면서 폭발물을 설치하고 사격술, 비밀리에 도강하는 고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기생 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38명, 중도에 12명이 탈락했을 만큼 훈련 강도가 엄청나게 셌습니다. 네, 이렇게 작전 개시 날만 기다리면서 고도의 훈련을 받던 이 최정예 강복군들이 결국에는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죠? 네, 국내 진공작전을 꿈꾸던 광복군 대원들에게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백범일지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요. 아이고, 일제의 항복은 우리에겐 너무나 기쁜 일이었지만 그쵸, 네. 여기서 이 김구 선생님과 광복군은 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얼마나 참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 이후에 우리 광복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광복군은 중국 각지에서 대기하면서 귀국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미 군정이 한국 광복군이 군대로 귀국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국인들의 강제 송환을 결정합니다. 결국 1946년 2월부터 6월까지 한국 광복군의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광복군 전원은 교민들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과 직접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한국 광복군 마지막 일격은 끝내 실행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독립을 향한 의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광복군이 너무도 당당하게 탁 먼저 도심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여줬다면 네. 우리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예.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46년 9월 2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46년 9월 20일은 한국을 좋아하는 국제영화제 제1회 칸 영화제가 개최된 날입니다.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영화제로 불리는 칸 영화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로 평가받는데요. 이날 칸 영화제의 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칸 영화제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영화 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 처음에 그렇죠.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프랑스가 칸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이미 독보적인 국제영화제로 자리 잡고 있던 베니스 영화제에 대항하려는 취지였습니다. 1932년부터 영화제를 개최한 이탈리아 베니스는 영화제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이것을 부러워한 프랑스가 지중해 휴양도시 칸에서 새로운 영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쉽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가 베니스 영화제 참가작 선정에 개입하고 무솔리니의 아들이 배우 조종한 영화 올림피아가 1938년 베니스 영화제 대상을 수상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베니스 영화제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 틈을 비집고 칸 영화제 준비가 착수됩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베니스 영화제가 삐끗할 때를 노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칸 영화제가 바로 어떻게 개최가 됐나요? 1939년 9월 1일 칸 영화제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바로 이날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영화제는 막을 올리지도 못하고 취소가 됐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6년 9월 20일에 가서야 1회 칸 영화제가 개막하게 된 거죠.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장 콕토가 직접 제작한 미녀와 야수를 비롯해서 18개 나라의 영화가 출품됐는데요. 칸 영화제 출품 당시 장 콕토는 이 영화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우주다. 세상 사람들이 직접 만나고 같은 언어로 소통한다면 세상은 이런 모습의 우주가 될 것이다. 와, 근데 장콕도 감독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칸 영화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전 세계 영화 그리고 영화인들 모두가 사랑하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영화제가 됐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점차 발전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취재진만 4,000명이 모여들 정도의 규모가 됐습니다. 네. 경쟁도 아주 치열해졌고요. 특히 영화제 가운데 작품성에 대한 권위를
높게 쳐주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수상 경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초청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커요. 대상인 황금종려상 외에 감독상, 남녀주연상, 황금 카메라상, 심사위원 대상 등이 수여되는데요. 이 영화제 엠블럼은 종려나무 잎사귀예요. 황금종려상 트로피 역시 이 엠블럼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 종려나무는 칸 영화제의 상징이 됐습니다. 네, 이 칸 영화제가 1946년부터 이어져 왔잖아요. 역사가 긴 만큼 다양한 기록들이 좀 많죠? 이 칸 영화제는 보통 한 편 작품에 여러 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 영화의 상이 돌아가는 경향이 강한데요. 무려 3개의 트로피를 석권한 작품이 있습니다. 미국의 형제 감독 코엔 형제의 바톤 핑크라는 영화인데요.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는 각본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로 그해 황금종려상, 감독상, 나무주연상까지 수상해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또 한 해에 2편의 영화로 동시에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도 있어요. 프랑스의 국민 배우 이자벨 아자니입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 포제션과 사중주가 모두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2영화로 동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단하다. 또 칸 영화제엔 특유의 기립박수 문화가 있는데요. 초청작이 최초 상영하고 나면 현장의 관객들이 기립박수로 화답을 하는데 칸 영화제 사상 최장 기립박수 영화는 바로 파네미로 오피리아의 세계의 열쇠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오피리아의 비극적인 현실과 함께 기괴한 판타지를 보여주면서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로 불리는데요. 상영 후 기립박수가 무려 22분간 우와. 이어졌습니다. 이야. 22분 동안 기립박수를 치면 친 사람들은 팔이 떨어져 나가지. 치고 나면 쓰러질 것 같은데요. 야. 그리고 우리가 칸 영화제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우리 영화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영화가 특히 칸 영화제와 인연이 깊죠. 2004년에 영화 올드보이가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 바로 다음 순위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 데뷔를 합니다. 2007년엔 영화 밀양의 주인공 전도연 씨가 한국 배우로선 처음으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칸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국내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가 공개됐을 때 기립박수 7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엔 영화 브로커의 주인공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지구 최대의 영화 축제 칸 영화제, 앞으로도 더 좋은 영화들이 이곳에서 빛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나라 영화들과 배우들도 칸에서 더욱더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서 어설픈 발음으로 한국말이 나올 때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맞아요. 송강호.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6년 9월 1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6년 9월 18일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강릉 동해안에 나타나면서 무장공비 26명이 남한에 침투했고요. 무려 49일간의 치열한 속탕 작전이 이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야, 이 뉴스가 알려지면서 정말 전국이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어요. 네. 예비군 비상 소집하고 인근 부대 총동원령 내려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발칵 뒤집혔죠. 맞아요. 아니, 대체 어떻게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침투한 건지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때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1996년 9월 18일 자정을 넘긴 새벽에 택시기사 이 씨가 손님을 태우고 동해로 향하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정체불명의 남성 2명을 발견합니다. 도로에 사람이 걸어 다닐 리가 없는데 자세히 보니 군복까지 입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기사는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남자들을 발견한 곳으로 돌아가서 내려서 잠시 살펴보니까 안인진리 해안에서 수면으로 불빛이 반짝이는 잠수함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갑자기 생뚱맞게 수상한 잠수함이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걸어다니고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우리 군인지 북한 군인지는 이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군은 식별 작업을 거친 끝에 북한군의 침투 흔적을 확인합니다. 당시 북한 잠수함은 100톤급 규모였고 최대 승선 인원이 20명 이상의 상업
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최고 수준 대응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4만 3천 명을 동원하면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야, 딱 이맘때였던 거거든요. 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와, 이런 소식이 딱 전해지니 국민들은 얼마나 무섭고 당황했겠어요. 네, 그해 추석이 9월 2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9일 전에 벌어진 일이죠. 무장공비가 침투했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죠. 공포죠. 그런데 사건 발생 15시간 후에 잠수함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8km 떨어진 청악산에서 무장공비 11명이 발견됩니다. 김남성 중사가 이끌던 수색조가 청악산을 수색하던 중에 갑자기 산에서 11번의 간헐적인 총소리가 들렸고 총성이 난 쪽으로 갔더니 사복을 입은 무장공비 11명이 일렬로 누운 채 죽어 있었습니다. 모두 관자놀이에서 총상이 발견됐습니다. 죽은 무장공비를 발견했다고 해도 그 11명이 전부인지 아니면 더 있을지 총원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어휴, 끔찍한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미궁 속에 빠진 수사를 도와줄 사람이 붙잡힙니다. 무장공비 시신 발견 10분 전 무장공비 일당 중 한 명이 산골 농가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바로 31세 잠수함 승조원 이광수였습니다. 이광수는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었고 조사관들이 회유책을 썼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뭐가 있느냐라고 묻자 남조선에는 광어회 같은 고급 음식이 없을 거다라고 알고 있던 이광수가 광어회라고 대답을 했고 광어회를 갖다 주자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장공비 침투 작전을 모두 자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광어회의 위력이죠. 코리아 광어회. 자, 이제 이 얘기를 다 해요. 난파한 무장공비는 모두 26명 정찰 임무를 띠고 하루 전날 침투했는데 후에 밝혀진 이 목적은 김영삼 대통령을 암살한 거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일단 사망이 11명, 그리고 생포 1명, 그럼 26명이 왔으면 14명이 지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군은 밤낮 없이 소탕 작전을 펼쳤고 9월 30일까지 12일 동안 11명의 무장공비를 사살합니다. 남은 공비는 3명. 하지만 이후 36일 동안 성과가 없었어요. 무장공비 3사람은 36일간 강원도 전 지역을 누벼요. 차 타고 다니기도 힘든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출몰합니다. 휴전선 부근의 고성에서도 흔적이 발견돼요. 단 한 명이라도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필사의 노력이 엿보였던 거죠. 네, 마지막 3명의 무장공비들 이렇게 치열하게 도망을 다녔는데 결국에는 잡혔나요? 네, 결국 침투 49일 만인 11월 4일 최후의 전투 연화동 전투가 시작됩니다. 인제군 연화동 인근 자연휴양림에 매복한 국군 2명에게 무장공비 2명이 발각돼요. 그런데 무장공비들이 얼마나 태연했는지 2대2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군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암고대라고 하자 무장공비가 나 3대대 선임하사다 이동할 거니까 나와 라고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요. 북한에서 훈련받은 남한 말투로 국군을 속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군은 이미 3대대가 이동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에 대치 상황이 총격전으로 바뀌었고 무장공비들이 모두 도주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이렇게 지원군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원 병력이 속속 도착했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당시 전투로 오영환 대령, 서영원 대위, 강민성 상병 3사람이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총격 3시간 만인 오후 10시 당시 특전사 장선영 상사가 무장공비를 발견하고 포복으로 무장공비 뒤 20m까지 접근해 소청을 겨누고 마지막 무장공비 2명을 사살하면서 49일간의 무장공비 소탕 작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네, 전체 26명, 2명 사살해서 25명. 근데 네. 1명 남았는데 네. 이제 안 잡고 수색은 그냥 끝낸 겁니까? 한 명 남은 걸 세고 계셨군요. 이 한 명은 행방불명으로 처리가 됩니다. 작전을 계속하기엔 수만 명 병력을 투입하는 게 부담이었고 추운 날씨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기 때문에 작전을 종결한 거죠. 49일간 이어진 무장공비 소탕 작전으로 총 27명이 부상을 당하고 국군 전사자 12명, 민간인 사상자 4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들의 숭고한 희생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 명절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추석이 이제 드디어 끝났는데요. 주부님들, 가족들 챙기시랴, 요리하시랴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 뭐지? 네.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명절 끝에 정말 많이 힘드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요, 명절 끝 원기 회복 요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다슬기 해장국입니다. 통통한 다슬기와 함께 아욱과 콩나물, 그다음에 요 다슬기까지 같이 해서 맛있게 잡수시면 정말 아주 시원하게 해장이 잘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바로 두 번째 요리인데요. 둥근 호박 나물볶음입니다. 이 둥근 호박이요, 애호박보다 훨씬 더 단맛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둥근 호박을 드시면 훨씬 더 단맛이 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둥근 호박은 호박이 비타민 C와 함께 포도당과 그다음에 에너지 생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기력 회복에 좋기 때문에 아마 명절 끝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우리 주부님들한테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보은쌤이 이 명절 지나고 나서 이 지친 몸과 마음을 올려주기 위해서 원기 회복 요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잘 한번 배워가서 회복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슬기를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슬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슬기가요, 굉장히 이게 안에 있는 속살 빼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요 다슬기를 냉동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맞아, 다 있더라고요. 빼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 그냥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흐르는 물에 한 2번 정도 헹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지금 굵은 소금이에요. 굵은 소금 요렇게 놓고 헹굴 다슬기를 넣은 다음에 요거를 바락바락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저 색이 네. 벌써 건강한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이물질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요거를 물을 부어서 요걸 좀 한번 헹궈 주세요. 네. 자, 한번 헹굴게요. 이 명절날 또 술 드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다슬기 딱 최고죠, 뭐. 반해졌다니까. 네. 오늘 뭐 숙취 해소까지 그냥 싹. 이렇게 하는데 요 보시면 껍데기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요런 정도의 껍데기는 거의 다 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잃어주세요. 이제 어머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예전에 쌀 잃을 때 네네. 쌀에 잡티라든지 이물질 없으라고 이렇게 채로 한번 건져서 쓰셨거든요. 이렇게 잃으면 껍데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알맹이만 이렇게 딱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신기하다.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채로 한번 잃은 거예요. 요거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예전에 어머님들은 다 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밑간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밑간을 하냐면 요게 지금 국간장이거든요. 국간장, 예. 국간장하고 요게 맛술이에요. 맛술 좀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만약에 맛술 없으면 그냥 청주로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맛술 혹은 청주. 네. 네. 요게 밑간이 살짝 되어야 나중에 국으로 끓였을 때 싱거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요걸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욱을 준비하는데 이 아욱이요. 사실 지금이 약간 폭염이 있는 가을이라 그렇지. 네. 워낙 지금쯤이면은 이 아욱 구수한 맛 때문에 문 닫고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남 안 주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아욱은 바락바락하게 섬유질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주물러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풋내가 안 나도록 다 주물러서 요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요렇게.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콩나물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콩나물까지. 네. 이렇게 하면은 요게 지금 다 해장이죠. 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우리 명절에 약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약간 속풀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잡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해장국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 뭐죠? 제가 많이 쓰는 거?
아, 쌀뜨물. 네, 맞습니다. 쌀뜨물을 이렇게 진하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쌀뜨물을 왜 진하게 준비하냐면 이렇게 좀 진해야 나중에 다슬기를 끓였을 때 굉장히 구수한 맛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꼭 진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냄비에다가 한번 담아볼까요? 네. 제일 먼저 콩나물 먼저 담습니다. 콩나물을 먼저 밑으로. 네. 밑에 깔아주는군요. 안 그러면 네. 약간 비린맛 때문에 그런 거죠? 먼저. 왜냐하면 이 콩나물이요, 우리가 중간에 뚜껑을 안 열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이 먼저 익은 게 맛이 올라와야 뚜껑을 안 열어도 콩나물이 안에서 잘 익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콩나물 먼저 밑에 깔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익혀지는 게 바로 이 아욱이에요. 자, 아욱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 아욱이 다슬기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아욱국이 해장으로 정말 좋잖아요. 그쵸. 네. 술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아욱국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구수하게 잘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욱국이 왜 풋내가 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어느 순간에 아욱국을 먹었는데 약간 풀 냄새가 많이 나요 하실 경우에는 이게 섬유질에 있는 이 풋기를 안 빼서 그래요. 그래서 바락바락 요거를 잘 뽑아야지만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준비했던 요 다슬기. 네. 다슬기가요 200g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다슬기 맛을 진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지금 딱 200g이거든요. 국물 떴을 때 다슬기도 간이 좀 돼 있어야 맛있어요. 이게 딱. 예. 그렇기 때문에 밑간을 좀 하는 거예요. 네네. 자, 밑간 준비가 돼 있고요. 저기 속리산 근처에 다슬기집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이보은 선생님 이름하고 같은 보은 지방에. 맞아요. 오. 그런데 다슬기가 굉장히 어머. 많아요. 예. 오늘 라인 맞춰가지고 또 음식을 해주시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집된장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집된장 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야 돼요. 쌀뜨물을. 쌀뜨물. 이렇게 좀 다 부어 주세요. 아, 맛있겠다. 색 봐라. 색부터 벌써 뭐. 예쁘지 않아요, 색이 정말? 네. 그다음에 이렇게 부어 주세요. 저거를 하나하나 다 뺄 수 없으니 아까 이보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중에 판매하는 냉동을 요즘 다 저렇게 까가지고. 냉동으로. 네.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낭낙하게 붓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일반 생수예요. 네. 아, 이렇게까지 해서 부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된장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노련한 사람이냐, 노련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게 구분이 돼요. 벌써요? 우리 예인 씨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노련하지 않다 보니 네. 그냥 된장을 툭 떠서 그냥 냅다 넣지 않을까요? 숟가락으로 넣는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럴 것 되면 같아요. 된장이 서로 엉기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된장 엉긴 거 가지고 요거 고기다 하고 맞아. 먹었어요. 깜짝 놀라죠. 네, 저희 때 그랬었어요. 고기인가? 그랬으면 채를 하나 받치세요. 채를 하나 받쳐서 물을 이렇게 올리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된장을 저렇게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요. 치대가지고. 네. 아, 풀어주는구나. 그래서 이걸 풀어줘요, 이렇게. 부드럽게. 왜냐하면 우리가 콩나물 익기 전까지는 뚜껑을 열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네, 네. 근데 된장을 풀으려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하시면 어머님들이 손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맞네. 섬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리는. 그렇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근데 예전에는 된장에 뭐 이물질이 많다 그래서 이걸 버렸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고요. 이렇게 다 헐면 다 해가지고 넣구나. 네, 이게 훨씬 더 맛있게 끓여집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이제 뭐 하느냐?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고춧가루는 왜 넣냐 하면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줘야 색깔도 이쁘고요. 그다음에 요 다슬기가 익혔을 때 맛도 이뻐요. 자, 그랬으면 이제 뚜껑을 닫고 네. 뚜껑을 닫고 제가 불을 켜서 요거를 끓여 볼게요. 요게 다 팔팔팔 끓는데 한 3분 정도 그 콩나물 익는 냄새가 날 때까지는 절대로 뚜껑을 열어서 안 네. 되죠. 네. 만약에 그 뚜껑을 열게 되면 콩나물이 채 익기도 전에 설 익었을 때 뚜껑을 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욱이라든지 다슬기의 비린 맛이 확 빼요. 그러면 구수하지 않고 비린 맛이 나니까 아무래도 국 먹기가 싫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랬으면 제가 옆에다가
요거랑 똑같이 아까 생방송 전에 준비를 해놨어요. 어머. 이렇게 끓여놨거든요. 어머. 요거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끓여지나. 거품은 조금 걷어내고요. 네. 이 구수한 어, 향이 이제 향이 오네. 그쵸 넘어오네요. 거기까지 좋다. 넘어오죠. 네. 구수한 맛이. 자, 어우, 이렇게까지 됐어요. 야, 명절에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나서 다음날 이거 딱 먹으면 쑥 내려갈 것 같아요.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맛있겠다. 좋다. 그렇죠? 아우 국향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아욱의 구수한 맛과 함께 콩나물까지 다 익은 맛이 올라오잖아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대파를 좀 넣어주세요. 시원하게 대파까지 대파를 또. 그렇죠.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워낙 된장이 넣은 국물에는 마늘을 많이 넣지 않아요. 아주 조금만 넣어요. 왜냐하면 이 마늘의 향 때문에 된장의 향이 해칠까 봐 많이 넣지 않거든요. 한 1작은술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버무려 주세요. 간 맞춤은 그 된장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추가로 더 안 이상 하시는 안 해요. 거죠? 간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제가 이거 몇 번 해보고 나갈게요. 4번, 5번이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대파가 살짝 사그러져서 약간의 단맛이 올라오면 다 된 거거든요. 요거 이제 풀면 돼요. 맛있겠다. 끝난 거예요 벌써? 네, 다 끝났어요. 이야. 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네. 준비만 해가지고 차곡차곡 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머님들이 힘드셨는데 굳이 많은 일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이렇게 너무 국물까지. 맛있다. 네네. 다슬기 해장국은 참 오랜만인데요. 그렇죠. 네. 야, 지금 이 다슬기 해장국이 이제 에어컨이 고장난 이보은 선생님 작업실에서 어제 4번을 끓여보면서 나온 그 작품입니다. 뭐 어머나. 거의. 그거 거의 한증막 수준이었겠네요. 저 찜질방 했어요. 아, 야, 뭐 맛을 봐야죠. 근데 지금 향이 너무 좋아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욱고기랑 같이 해서 네. 잡숴보세요. 아우 국물이 그냥 추석 연휴에 먹은 술이 다 내려가네 진짜. 다슬기도 있다. 이게 진짜 뜨거운데 시원해요. 시원하죠? 국물이 기가 막히네. 야, 정말 시원해요. 이 다슬기 쫄깃쫄깃한 이 맛도 난 너무 좋아. 식감도 좋죠. 그리고 다슬기가 조금 씹히지 않으세요? 맞아요. 제가 200g이나 좋아요. 넣기 때문에 아마 너끈하게 씹힐 거예요. 와, 너무 다슬기 좋다. 식감 좋고. 네. 그리고 콩나물이 들어가서 이 시원함이 배가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예전에 새벽 방송하고 나서 여의도에 이 아욱국자라는 집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그 집 자주 갔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거기는 대부분 약간 좀 숙취 있는 분들이 좀 오시죠 새벽에. 와, 야 좋다. 뭔가 약간 가을 바람을 살짝 식혀주는 느낌도 그쵸. 들고. 예. 자, 이렇게 지금 아욱이랑 콩나물이랑 넣은 다슬기 해장국을 드실 때 저는 뭘 하냐면 바로 이 둥근 호박을 이용을 해서 볶음을 또 하나 할 거예요. 네네네. 이 둥근 호박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 C와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기력 생성과 또 에너지 생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갈라보면 C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었어요. 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긁어낼 필요 없이 다 쓰는데 요 C가 단맛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애호박보다 훨씬 더 둥근 호박 보고 단맛이 많은 호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지금 좀 썰어서 준비를 할 건데 요거는요 그냥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다른 기교도 필요 없이.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씨가 너무 굵다 보면 저희가 다 이걸 긁어낼 텐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만 준비를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요걸 바로 그냥 볶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바로 볶잖아요. 그러면 애호박이 조금 이 둥근 호박이 조금 싱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요걸 해요. 또 밑간을. 네, 밑간을 하는데 어떤 밑간을 하냐 하면 바로 요거 국간장으로 밑간을 합니다. 이렇게
국간장으로. 소금으로 밑간할 수도 있는데 소금으로 밑간을 하면 소금 간이 지금 아직은 이 둥근 호박에서 수분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단맛이 많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딱 요렇게 밑간을 하는데 요거 밑간 어느 정도 하냐 하면 살짝 절임이 되는 정도기 때문에 한 5분에서 한 10분 네. 살짝만. 아. 그래서 밑간을 하면 밑간한 상태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바로 여기 있어요. 요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분이 요만큼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는 굉장히 야들야들해졌잖아요. 자, 그랬으면 예인 씨, 네. 제가 이 안에 있는 단맛의 수분을 버릴까요? 그냥 쓸까요? 저 단맛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채소에서 나온 단맛이라 버리기가 좀 아깝죠. 아까운데. 네. 그래서 안 버려요. 어머. 요거 다 쓰셔야 돼요. 오. 네. 그래서 우리가 둥근 호박 가지고 볶음을 하면 국물이 잘박잘박하게 나오니까 그 국물에다가 뜨거운 밥을 넣고 비벼 잡수시면 아주 맛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둥근 호박은 간을 뭘로 맞추느냐? 바로 요걸로 맞춥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새우젓이에요. 이 새우젓을 잔새우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약간 굵은 새우젓 쓰셔도 되는데 오젓 쓰셔도 되고 육젓 쓰셔도 됩니다. 지금 추젓보다는 오젓이나 육젓 쓰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야 감칠맛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를 도마에 올려서 잘게 이렇게 좀 다져주세요. 자, 그리고 이 애호박과 궁합이 잘 맞는 채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양파예요. 이 양파도 아주 곱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볶는 일만 남았잖아요. 네. 제가 좀 볶아 볼게요. 둥근 호박은 참 보기도 귀엽지 않아요? 애호박은 평소에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 호박. 둥근 호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꼭 잡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랬으면 일단 우선 요 식용유를 먼저 좀 둘러주고요. 자, 식용유를 둘렀으면 애호박을 먼저 볶을까요? 아니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파를 먼저 볶을까요? 양파. 나는 네, 애호박. 양파를 먼저 볶아야 돼요. 괜히 얘기했다. 양파를 먼저. 네. 바로 먼저. 왜냐하면 이 양파의 단맛이 쭉 올라오고 난 다음에 애호박을 넣어주면 훨씬 더 애호박이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양파를 먼저 볶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했던 둥근 호박을 제가 자꾸 애호박이라고 그래요. 애호박이 자꾸 입에 배가지고 네. 둥근 호박을 넣어서 오늘 뭐 이렇게 호박이면 준비를 되죠, 뭐. 합니다. 자, 그랬으면 요거 이렇게 다 같이 넣어주세요. 맞아요. 저 채소도 버리지 않고 다. 네, 채소까지. 일단 이 안에 나와 있는 국물까지 싹. 식용유로 먼저 볶아주네요. 그렇죠. 그죠? 자, 그리고 잘 볶아요. 잘 볶는데 요걸 맛을 내면서 볶아야 되니까 요 다진 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 볶아요. 요거를 쫙 이제 볶잖아요. 네. 그러면 부드러운 맛이 나는데 그 부드러운 맛을 우리가 뭘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냐 하면 바로 여기 있어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을 고소하겠다. 쫙 불러주세요. 식용유로 볶아주고 뒤에 그쵸. 들기름을. 훨씬 더 고소하겠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렇게 볶다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국물이 나와요. 요 옆에 보세요. 국물이 잘박잘박하죠?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간을 맞추는데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맞춰요. 소금 2분의 1 작은 술만 넣으면 아주 딱 맞습니다. 제가 이거 4번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마지막에 요 깻가루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겠죠. 예. 네. 요걸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새우젓은 더 앞에. 네, 제가 방금 들어간 새우젓은 거죠? 네. 여기다 넣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새우젓이 끓을 때 이렇게 넣어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 간 맞추고. 네, 간 또 맞추고. 호박하고 새우젓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새우젓이 들어가야지만 이 둥근 호박의 단맛이 훨씬 더 나타나요. 그리고 감칠맛도 나타나고요. 네. 자, 신기하다. 다 됐습니다. 요거 이제 잡수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릇에다가 그러니까 맛있어 제가 좀 보이네. 담을게요. 색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노릇하게 올라와가지고. 아까는 초록이었다면 이번엔 또 노릇하면서. 맛있겠다. 국물까지 같이 해서 잡숴보세요. 네. 진짜 괜찮고.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는
그 다슬기 해장하신 것 해장국에 같아요, 우리 이종아 아나운서는. 정말 진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드시는 거 보니까 어제 뭘 드셨는지 알 것 같아요. 어제 술. 맛있겠다. 여기 있어요. 와, 이 호박도 들기름 향이 어머, 향이 그쵸? 향이 네, 좋다. 너무 들기름 향이 네. 쫙 올라오잖아요. 짠. 이건 애호박이 아니라 둥근 호박입니다. 그쵸. 둥근 호박으로 만든 거예요. 아, 고소하다. 아니 제대로다. 국간장으로 밑간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밑간을 해야 맛있어요. 이거는 딱 간이 밥하고 먹으면 그쵸? 그냥 뚝딱이겠는데 딱이고 그냥. 뭐 설탕이나 뭐 꿀 전혀 안 들어가죠. 전혀 안 들어가죠. 단호박에서 달아요? 단맛이 올라오네. 이거는 둥근 호박에서 나오는 단맛이에요. 이제 애호박하고 비슷한데 크기도 그렇고 조금 다르군요. 그쵸? 네. 와, 진짜 달아요. 야, 이게 달달하죠? 자연의 단맛이 올라오니까 신기하다. 우리가 단맛을 조금 드셔주면 스트레스가 좀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이 천연의 둥근 호박에서 나온 단맛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명절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거예요. 어쩜 이렇게 고소해? 구수하면서 달고 그러면서 약간 호박의 식감 사이사이에 양파가 씹히죠. 사각사각 씹히는 네. 것도 너무 좋아. 근데 만약에 약간의 매운맛을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다진 청양고추 반 개 정도만 넣고 맨 마지막에 버무리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와, 저는 왜 채소를 빼지 않고 넣으셨나 이게 맛은 어떨까 했는데 같이 떠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네. 너무 맛있네요. 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 주는 또 다음 어떤 주는요, 요리해볼까요? 우리가 추석 지나고 나니까 선물 들어온 배사과가 좀 있었어요. 배사과가 요새 제일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거 가지고 맛있는 요리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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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날이 정말 너무나도 덥습니다. 이 더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함께한 연휴였습니다.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도 무덥겠는데요. 그래도 철을 모르는 폭염은 오늘까지입니다. 어제 서울에는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9월 중순인데 이례적으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역별 낮 기온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33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청주는 36도까지 올라서 막바지 더위가 극에 달합니다. 네, 오늘 제주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가을치고 많은 비가 예상돼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그 밖의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랍니다. 현재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 보일 텐데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가을비가 흠뻑 내립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낮 기온도 30도 밑으로 내려가겠고요. 늦더위도 차차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의 시작이라 오늘 아마 많은 피곤함을 느끼실 거예요. 맞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고요. 이 더위도 내일 이제 비가 네. 내리면서 한층 꺾인다고 하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